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프백 스토리입니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파도처럼 찾아오지요. 모든 걸 빼앗긴 여인,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이마저 강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 순간, 그녀의 삶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박은영 이야기 2부를 시작합니다. 수도원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은영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가족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갑게 변했고, 집안에서 은영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져 갔다. 엄마, 저 밖에서 일자리를 찾아볼게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자리. 순옥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몸도 불편한데.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현실을 좀 봐. 너 같은 애를 누가 써주겠어? 종석이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은영의 결심은 굳었다. 여기서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은영은 몰래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얼마 안 되는 용돈이 전부였다. 이른 아침 가족들이 잠든 사이 은영은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사람이 많은 종로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은영은 생각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의지할 곳도 돌아갈 곳도 없어. 하지만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선택을 한 것이었다. 종로에 도착해서 은영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식당, 카페, 작은 상점들. 하지만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죄송한데 저희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들이 이어졌다. 해가 저물어 가던 때 지친 은영은 작은 한약재상 앞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그때 약재상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다. 남자가 은영을 보더니 말을 걸어왔다. 아가씨,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은영이 고개를 들었다. 남자의 얼굴에는 친근한 미소가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시선이었다. 아, 네, 괜찮아요. 은영이 작게 대답했다. 저는 김동철이에요. 여기 약재상 운영하고 있어요.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혹시 어디 갈 곳이 없으시면 잠깐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은영은 망설였다.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거절할 여유가 없었다. 감사합니다. 약재상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각종 한약재들이 정리되어 있고 한쪽에는 간단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동철이 친절하게 말했다. 차를 마시며 은영은 동철을 자세히 관찰했다. 다리는 불편해 보이지만 얼굴에는 온화함이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이해하는 눈빛이 있었다. 저도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해요. 동철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그래서 그런지 아가씨 같은 분들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은영이 놀랐다. 자신의 장애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저는 박은영이에요. 은영이 작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날부터 은영은 약재상에 자주 들렀다. 갈 곳도 없었고 동철이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다. 동철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려서부터 다리가 불편해서 놀림받고 차별받으며 자란 이야기. 그래서 세상에 나가기보다는 작은 약재상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동철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은영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어릴 때 사고, 가족들의 변한 태도, 수도원에서의 실패. 정말 힘드셨겠어요. 동철이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와 함께 있으면. 그 말에 은영의 마음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자신을 완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은영과 동철은 가까워졌다. 동철은 은영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기도 했다. 무엇보다 은영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은영 씨, 여기서 저와 함께 살지 않을래요? 어느 날 동철이 제안했다. 은영이 놀랐다. 갑자기 무슨? 저도 혼자 살기 외롭고 은영 씨도 갈 곳이 없으시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떨까요? 은영의 마음이 흔들렸다. 세상에서 자신을 받아줄 유일한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인지 사랑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동철이 부드럽게 말했다.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고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은영은 깊이 고민했다. 진짜 사랑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좋아요. 함께 살아봐요. 은영이 결심했다. 동철이 기뻐했다. 정말요. 고마워요, 은영 씨. 몇 주 후 둘은 간단한 결혼식을 올렸다. 양쪽 가족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은영의 가족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고 동철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둘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요. 동철이 약속했다. 은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지만 은영은 몰랐다. 동철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자신에게 닥칠 진짜 지옥을. 처음 몇 개월은 평화로웠다. 동철은 여전히 친절했고 은영을 배려해 주었다. 약재상 일도 함께 도와주면서 둘만의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갔다. 은영아, 오늘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 사왔어. 동철이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저도 오늘 맛있는 반찬 만들어 봤어요. 은영이 대답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가정을 꾸린다는 기분이 좋았다. 비록 작고 소박하지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살. 은영은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다. 동철이 가끔 술을 마시고 오는 일이 많아졌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친구들이랑 한잔했어. 뭐 어때? 동철의 목소리가 조금 거칠어졌다. 그냥 걱정돼서요. 걱정은 무슨? 내가 뭘 잘못했다고. 처음에는 단순히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동철의 성격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예전처럼 은영을 배려하지 않았고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다. 은영아, 집안일 좀 제대로 해. 이게 뭐야? 동철이 화를 냈다. 은영이 최선을 다해 했지만 왼팔이 불편해서 완벽할 수는 없었다. 결혼 반년 후 동철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야, 내가 너 같은 애랑 결혼해준 게 고마운 줄 알아야 해. 술에 취한 동철이 소리쳤다. 은영이 충격받았다. 왜?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너 같은 장애인이랑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그 순간 은영은 깨달았다. 동철에게 자신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동철 씨, 술 드시면 그런 말씀 마세요. 술 때문이 아니야.
이게 내 진짜 마음이야. 동철이 주먹으로 벽을 쳤다. 은영이 무서워서 움츠러들었다. 그 후로 동철의 폭언과 폭력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물건을 던지는 정도였다가 점점 은영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내가 뭘 잘했다고 대드는 거야. 따귀가 날아왔다. 은영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은영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잘못한 게 어디 한두 개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돈 벌어오는 것도 없고. 또 다른 폭력이 이어졌다. 발길질, 주먹질. 은영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마음에 있었다. 이 사람도 나를 진짜로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철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술에 이어 도박까지 시작했다. 화투, 경마, 온라인 도박. 손대지 않는 게 없었다. 은영아, 돈 좀 줘. 동철이 손을 내밀었다. 무슨 돈이요? 우리 생활비도 부족한데. 말이 많네. 빨리 내놔. 은영이 망설이자 동철이 화를 냈다. 그리고 또 폭력이 시작됐다. 아, 아파요. 그만해주세요. 돈 안 주면 더 아프게 해줄까? 결국 은영은 생활비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집안의 모든 돈이 동철의 도박비로 사라져갔다. 그런 지옥 같은 생활 중에 은영이 임신했다. 처음에는 기뻤다. 아이가 생기면 동철 씨도 변할 거야. 우리 가정이 조금이라도 평화로워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임신했다고. 동철이 짜증을 냈다. 지금 우리가 애 키울 형편이나 돼. 하지만 우리 아이인데. 우리 아이. 너 같은 애가 낳은 애가 정상일 것 같아. 그 말에 은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현실을 봐. 장애인 엄마가 낳은 애가 어떻게 되겠어? 임신했다고 해서 폭력이 멈추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동철은 은영이 임신해서 일을 못한다며 더 화를 냈다. 배 나온다고 놀고 있냐? 집안일은 누가 해? 몸이 무거워서. 조금만 천천히. 변명은 뭐가 그렇게 많아? 주먹이 날아왔다. 임신한 배를 의식해서 상체를 때렸지만 그래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은영은 배를 감싸며 울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은영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생겼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해. 자신은 어릴 때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만큼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됐다. 내가 겪은 아픔을 이 아이는 겪지 않게 해야 해. 그것이 은영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아무리 동철이 때려도, 아무리 굶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모성애가 은영을 지탱했다.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동철의 폭력은 절정에 달했다. 도박빚이 늘어나면서 그의 성격도 더욱 흉악해졌다. 야, 너 친정에서 돈 좀 가져와. 동철이 명령했다. 친정에서는 저랑 연락도 안 해요. 그럼 뭐든지 팔아. 반지든 목걸이든. 그런 건 없어요. 정말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어디 숨겨둔 게 있을 거야. 동철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은영의 가방에서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발견했다. 수도원에 있을 때 받은 유일한 기념품이었다. 이거 은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거 팔면 되겠네. 안 돼요. 그건 제게 소중한 거예요. 은영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동철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소중하긴 뭐가 소중해.
이런 게 밥 먹여줘? 동철이 목걸이를 빼앗으려 했다. 은영이 온 힘을 다해 막으려 했다. 하지만 힘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나요. 제발 그것만은. 시끄러워. 동철이 은영을 밀쳤다. 임신한 몸으로 균형을 잡지 못한 은영이 바닥에 넘어졌다. 배가 바닥에 부딪혔다. 아, 아가. 하지만 동철은 신경 쓰지 않고 목걸이를 가지고 나가버렸다. 은영은 바닥에 쓰러진 채 배를 감싸며 울었다. 아가야. 괜찮지? 엄마가 지켜줄게. 반드시. 그날부터 은영은 더욱 조심스럽게 살았다. 동철의 눈에 띄지 않으려 최대한 조용히 지냈고 혹시라도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모든 것을 참았다. 밤에는 혼자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다. 아가야. 곧 세상에 나올 거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아빠는 좀 힘든 사람이지만 엄마라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현실은 갈수록 절망적이었다. 집에는 먹을 것도 부족했고 병원 검진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동철이 돈을 모두 도박에 날려버렸기 때문이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면서 은영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아이용품은 어떻게 구하지? 하지만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동철 씨가 어떻게 대할까? 동철은 이미 여러 번 말했다. 장애인이 낳은 애가 정상일 리 없다고. 만약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동철이 어떤 일을 저질지 상상하기도 무서웠다. 그래도 내가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날 새벽 진통이 시작됐다. 아파. 은영이 신음했다. 동철은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다. 흔들어 깨워봤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동철 씨,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시끄러워, 자고 있잖아. 동철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다. 은영은 혼자 힘으로 병원에 가야 했다. 새벽 거리를 걸으며 은영은 생각했다. 이렇게라도 아이만 무사히 태어나면 돼.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진통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남편이 집에 있어요. 은영이 힘들게 대답했다.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동철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니, 받기 싫어했다. 결국 은영은 혼자 아이를 낳았다. 산골 끝에 태어난 아이는 다행히 건강했다. 아가야. 은영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았다.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가족이 생긴 것 같았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이 온 힘을 다해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아이를 안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고통이 잊어지는 것 같았다. 이 아이가 있으니까 나는 살아야 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때까지 자신을 위해서는 포기하고 싶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이라는 절대적인 이유가 생겼다. 살아야 하는 이유, 버텨야 하는 이유, 싸워야 하는 이유가.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후 현실은 여전히 혹독했다. 동철은 아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네. 아이가 울면 짜증부터 냈다. 아기니까. 당연히 울죠. 당연히 울긴 뭘 당연히 울어. 조용히 못 시켜. 동철은 육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방해만 했다. 밤에 아이가 울면 은영을 때렸고 기저귀 냄새가 난다며 화를 냈다. 이 집이 완전 쓰레기장이 됐네. 너 때문에.
아이가 생기면서 생활비는 더 많이 필요했지만 동철의 도박은 계속됐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모든 것이 부족했다. 동철 씨, 아이 분유 떨어져 가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돈 남으냐? 도박을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요? 뭐라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또 폭력이 시작됐다. 아이를 안고 있는 은영을 때리기도 했다. 은영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막아야 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버티면서 은영은 절망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이도 위험해져. 동철의 폭력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는 아이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수준이 됐다. 그 새끼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한 대 때려볼까? 동철이 아이에게 손을 올렸을 때 은영은 온몸으로 막았다. 안 돼요. 아이한테는 손 떼지 마세요. 너도 시끄럽고 애도 시끄럽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 말에 은영은 확신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날 밤 은영은 아이를 안고 조용히 탈출 계획을 세웠다. 어디로 가야 할까? 누가 우리를 받아줄까? 친정은 불가능했다. 가족들은 진작에 은영을 포기했다. 수도원도 다시 갈 수는 없었다. 그래도 어딘가로는 가야 해. 여기 있으면 아이가 위험해. 은영은 몰래 작은 가방에 아이 용품들을 챙겼다. 기저귀 몇 개, 분유,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돈. 내일 동철 씨가 나가면 그때 도망가자. 하지만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동철이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 야, 이게 내 집이야. 동철이 중년 여자에게 말했다. 은영이 충격받았다. 동철 씨, 이게 무슨... 아, 소개할게. 내 내연녀 정미야. 동철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살 거야. 정미라는 여자가 은영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게 내 마누라. 정말 볼품없네.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집안일이나 해주니까 참고 살았지. 은영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동철 씨, 우리 아이도 있는데. 아이는 뭐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해. 그날 밤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정미가 동철에게 속삭였다. 여보, 저 여자랑 애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불편해. 내보내면 안 돼? 그래, 맞네. 야, 은영아. 동철이 은영을 불렀다. 너 내일부터 여기서 나가. 이제 이 집은 정미 집이야. 뭐? 어떻게? 여기가 저희 집인데. 내 집? 집세 내는 건 나인데 뭐가 내 집이야?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요? 아이도 있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책임 안 져. 하지만 동철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 그리고 아이는 강원도 요양원에 보낼 거야. 은영이 경악했다. 뭐라고요? 내 아들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뭐. 내가 키우면 제대로 클 수 없어. 안 돼요. 제가 키울게요. 아이는 제게서 떼어놓을 수 없어요. 은영이 아이를 꼭 안았다. 떼어놓을 수 없긴 뭘 떼어놓을 수 없어. 너 같은 장애인이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키울 수 있어요. 제가 목숨 걸고 키울게요. 은영의 절규를 들은 동철이 화를 냈다. 시끄러워. 내가 결정한 거야. 그리고 은영을 거칠게 밀쳤다. 아이를 안고 있던 은영이 벽에 부딪혔다. 아가야. 은영이 아이가 다쳤을까봐 걱정했다. 다행히 아이는 괜찮았지만 은영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쫓아낼 거야. 동철 씨, 제발. 끝난 이야기야. 그날 밤 은영은 아이를 안고 밤새 울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다. 도망가자. 어디든. 어디든 가서 아이만은 지키자.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서려고 했다. 하지만 동철이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어디 가는 거야? 그냥 산책을. 아이 데리고. 거짓말하지 마. 도망가려는 거지. 은영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럼 더 좋네. 아이는 지금 보내야지. 동철이 미리 불러둔 사람들이 나타났다. 요양원 직원들이었다. 안 돼요. 안 돼. 은영이 아이를 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여러 명이 달라붙어 억지로 아이를 빼앗았다. 엄마! 하고 우는 아이의 목소리. 아가야, 아가야. 하고 부르는 은영의 절규. 하지만 아이는 강제로 끌려갔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면회는 당분간 금지해 주세요. 동철이 요양원 직원에게 말했다. 아이가 사라진 후 은영은 완전히 무너졌다. 바닥에 쓰러져서 오열했다. 아가야, 아가야. 엄마가 잘못했어. 살아야 할 이유, 버텨야 할 이유가 모두 사라져버렸다. 정미가 비웃었다. 이제야 조용해지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동철도 냉정했다. 이제 짐 싸서 나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 동철 씨, 제발. 아이만은 돌려주세요. 은영이 동철의 바지를 붙잡고 빌었다. 나, 지저분하게. 제가 뭐든지 할게요. 청소도 하고 돈도 벌어올게요. 그러니까 아이만은. 너 같은 게 뭔 돈을 벌어와. 현실을 좀 봐. 제발. 아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그럼 죽어. 아무도 안 말려. 그 말에 은영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다. 다음 날 은영은 가방 하나 들고 집에서 쫓겨났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다. 무엇보다 아이 없는 세상이 의미가 없었다. 아가야, 엄마가 꼭 찾아갈게. 기다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이렇게 은영에게 큰 시련의 파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왔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폭력과 착취였고, 가정이라고 꿈꿨던 것은 지옥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이마저 잃어버렸다. 하지만 은영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절대적 모성애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은영에게 더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배신과 죽음까지. 은영의 마지막 여정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강원도 어딘가의 요양원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었다. 그래도 아이를 찾기 위해서는 살아야 했다. 은영은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여전히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며 지냈다. 때로는 교회나 복지관에서 주는 무료 급식으로 연명했다. 아이만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영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은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강원도 곳곳의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봤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제가 아이 엄마인데 아버님이 면회 금지하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곳에서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은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직접 찾아가기 위해 돈을 모았다. 하루에 1,000원, 2,000원씩이라도 모아서 버스비를 만들려고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은영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제대로 된 잠자리도 없고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고. 하지만 아이에 대한 그리움만은 오히려 더 커졌다. 아가야,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엄마 생각은 하니? 엄마가 꼭 찾아갈게. 매일 밤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일과가 됐다. 어느 날 복지사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은영 씨, 아이 아버지가 해외로 이민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같이 데리고 간다고. 뭐라고요? 죄송해요. 법적으로는 아이 아버지 권리가 더 강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며칠 후 동철과 정미 그리고 은영의 아이가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가야. 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꿈도, 종교적 희망도, 사랑도, 그리고 이제 아이까지. 이 세상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졌다. 왜 나만? 왜 나만 이렇게?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은영은 한강 다리 위에서 밤을 새웠다. 이제 정말 끝인가?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살아야 할 이유도 버틸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언젠가는 나를 찾을지도 몰라. 그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 희미한 가능성이 은영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이가 나를 찾을 수도 있어. 다음 날, 은영은 결심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해. 아이를 위해서라도. 비록 아이와 떨어져 있어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다. 그것이 은영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가야,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 거야. 아이를 잃고 집에서 쫓겨난 은영은 서울 거리를 떠돌았다. 그날 연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은영에게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다. 언젠가 아이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있었다. 아가야,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매일 밤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일과가 됐다. 서울역 근처 쪽방촌에서 월 15만 원짜리 방을 얻었다.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겨우 몸만 뉘일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은영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적어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혹시 일자리가 있을까요? 은영은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대부분의 곳에서 거절당했지만 한 대학병원에서 기회를 얻었다. 청소일인데 힘들어요. 할 수 있겠어요? 청소업체 팀장이 은영을 훑어보며 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어요. 왼팔이 불편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다른 일은 못해도 청소는 할 수 있어요. 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보세요. 하지만 제대로 못하면 바로 그만두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은영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갔다. 환자들과 의료진이 오기 전에 모든 청소를 마쳐야 했다.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병실 청소.
왼팔이 불편했지만 은영은 최선을 다했다. 은영 씨, 여기 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간호사들이 지적할 때마다 은영은 다시 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묵묵히 일했다. 몇 주가 지나자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다. 은영 씨 청소는 깨끗하네요. 은영 씨는 정말 성실해요. 작은 인정이었지만 은영에게는 큰 힘이 됐다. 특히 환자들이 고마워할 때는 뿌듯했다. 청소하시는 분 고맙습니다. 덕분에 깨끗해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분 처음 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은영은 생각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월급은 많지 않았다. 한 달에 120만 원. 방세와 생활비를 빼면 거의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은영은 매일 점심시간이 기다려졌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3,000원짜리 직원 식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반찬 뭐예요? 오늘은 김치찌개네요. 다른 직원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은영에게는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은영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한 동료가 물었다. 저는 혼자 살아요. 은영이 작게 대답했다.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요. 일이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가야,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병원 청소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다. 은영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단추 달기, 포장지 접기, 봉투 만들기 같은 간단한 수공업. 시간당 2,000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은영은 밤늦게까지 했다. 이것도 돈이야.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아이를 찾기 위한 여비를 모으고 있었다. 언젠가 강원도로 가서 직접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은영에게 시험이 찾아왔다. 동철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은영이 여기 있었구나. 동철이 병원 로비에서 은영을 불렀다. 은영이 놀라서 뒤돌았다. 왜 여기에? 내가 왜 오면 안 돼? 우리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잖아. 무슨 일이에요? 은영이 경계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돈 좀 빌려주면 되거든. 역시 나였다. 돈이 떨어지자 은영을 찾아온 것이었다. 돈요? 저는 돈이 없어요. 없기는 뭐가 없어. 여기서 일하고 있잖아. 월급 받지? 생활비로 다 써요. 여유가 없다고요. 동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야, 남편이 돈 달라고 하는데 없다는 게 말이 돼? 예전에 은영이었다면 무서워서 돈을 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혼자 살아보니 돈의 소중함을 알았고 무엇보다 아이를 찾기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다. 정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남남이잖아요. 남남? 동철이 화를 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한 적 있어? 없지만. 그럼 아직 내 마누라야. 마누라가 남편 돈 안 주는 법 있어? 동철이 은영의 팔을 잡으려고 했다. 예전에는 맞기만 했던 은영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손 떼세요. 은영이 큰 소리로 외쳤다.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경비원이 다가왔다. 동철이 당황했다. 아니.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이라도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그날 밤 은영은 고민했다. 동철이 또 나타날 것 같았다. 다음 날 용기를 내서 팀장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팀장님,
제가 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폭력적인 남편 강제로 빼앗긴 아이. 팀장이 진지하게 들었다. 그럼 경찰서에 신고해야죠. 신고요. 가정폭력은 범죄예요. 참으면 안 돼요. 은영이 망설였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찰에 신고해 본 적이 없었다. 무서우시죠? 하지만 계속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오후 은영은 처음으로 경찰서에 갔다. 가정폭력 신고하러 왔어요.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었다. 은영이 지금까지의 일들을 설명했다. 폭행, 협박, 아이 강제 격리.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강원도 요양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곳을 몰라요. 남편이 면회를 금지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는 해외에 있다고.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아동 유괴에 가깝네요. 우선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이 문제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말요?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날 은영은 처음으로 법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완벽한 보호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영이 여러 번 인사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앞으로 뭔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병원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간호사 김미선이 은영을 교회로 데려갔다. 은영 씨,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좋은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망설였다. 수도원에서의 실망 때문에 종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미선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워서 따라갔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박은영 자매님이세요. 미선이 소개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교인들이 따뜻하게 맞아줬다. 이 교회는 수도원과는 달랐다. 화려한 것도 없고 권력 다툼도 없었다. 그냥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는 소박한 공동체였다. 은영 자매님,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권사님이 말씀하셨다. 교회에서 반찬 나눔도 해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아이들 안 보이는데 결혼은 하셨어요? 그 질문에 은영이 잠시 말을 잃었다. 저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 드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배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은영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를 고치시고 억압받은 자를 해방시키십니다. 그 말이 은영의 가슴에 와닿았다. 예배 후 개인 기도 시간에 은영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아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교회 사람들은 은영의 사정을 알고 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은영 자매님, 법무법인의 변호사님이 계신데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정말요? 하지만 비용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 무료 상담해 주세요. 권사님이 직접 연결해 주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은영은 희망을 얻었다. 아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법적으로 어머니가 우선권이 있으니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은영은 새로운 힘을 얻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믿음. 은영 자매님, 기도 제목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은영은 처음으로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수도원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진짜 신앙인들을 만난 것이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은영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병원에서는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았고, 교회에서는 소중한 교우가 되었다. 경찰서에서는 동철의 접근을 차단해 주었고, 변호사는 아이를 찾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은영 자매님, 많이 밝아지셨네요. 미선이 말했다. 그런가요? 처음 봤을 때보다 표정이 훨씬 좋아졌어요. 희망이 생기신 것 같아요. 맞았다. 은영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아이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런데 어느 날 동철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야, 은영아. 나 지금 급하거든. 100만 원만 빌려줘. 안 돼요.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 받았잖아요. 그까짓 거 뭐가 무서워. 그냥 돈만 주면 안 귀찮게 할게. 하지만 이번에는 은영이 달랐다. 경찰 부를 거예요. 은영이 핸드폰을 꺼냈다. 야, 진짜로. 진짜로요. 은영이 110일을 누르려는 순간 동철이 당황해서 도망갔다. 그 일 이후 은영은 확신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나를 지킬 수 있구나. 예전에는 무조건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법적 보호도 있고 도움을 줄 사람들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지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은영 씨, 정말 용감하게 잘하셨어요. 변호사가 칭찬했다. 고마워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아니에요. 은영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아이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다. 은영 자매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이 소식인가요? 네. 강원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아직 거기 있대요. 은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요? 해외에 간 게 아니었어요? 그건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여전히 요양원에 있어요. 그럼 제가 만날 수 있나요? 법적 절차를 거치면 가능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가야, 엄마가 곧 갈게. 정말 곧 갈게. 1년 넘게 기다렸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병원에서 일할 때도 모든 순간 아이 생각뿐이었다. 이제 정말 다시 만날 수 있구나. 은영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렸다. 이렇게 은영은 처음으로 작은 승리를 거두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겠지만 도움을 요청하고 연대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순간 시청자들도 생각했을 것이다. 드디어 은영이가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구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는 게 정말이구나. 하지만 은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직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상처와 배신,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낸 한 사람의 삶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지난 세월도 떠오르셨나요? 인생은 참 길고도 짧습니다. 누구에게나 평온한 순간 뒤에는 예상치 못한 파도가 찾아오곤 하지요. 그리고 그 파도를 어떻게 넘어서는지가 결국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다음 편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고백과 그것이 불러올 또 다른 갈등이 펼쳐집니다.
과연 은영 씨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흔들 새로운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백 스토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